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0을 몇 안 남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나마 축복인 건 제 또래의 친구들은 다 주부로만 사는 경우가 많은데 전 아직도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서 밥 걱정은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도 조금씩 할 수 있어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자판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건 남편이 아프면서부터였는데 온갖 수를 다 써봐도 안 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공기 좋은 데 들어가서 살자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까지 하며 아픈 남편에게 좋다는 약재나 약초들을 다려 먹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발단이 되어 주변에도 입소문이 났고 같이 만들어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건강식품 만드는 사업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그렇게 30대 때부터 10년간 남편의 병수발을 들게 됐는데 몇 개월도 못 산다던 사람이 저의 극진한 정성으로 10년 이상을 어떻게든 살아왔어요. 남편도 저도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다가 간 거죠. 남편이 마지막으로 눈을 감던 날 여한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하늘에서 준 것 같아 하루하루를 더 값지게 보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성실하게 회사만 다니면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병을 얻었으니 그게 왠지 다 저 때문인 것 같아 미안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남편을 위해 살았던 거죠. 하지만 이렇게 살았던 게 남편과 저한테는 조금 위안이 되었을지언정 저희 자식들에게는 엄마의 손길을 느끼지 못했다는 결함을 낳게 되었어요. 그때 둘만 멀리 떨어져서 지내다 보니 아들과 딸 둘이랑은 연락만 하며 지냈거든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몸이 떨어지니 마음도 점점 멀어졌고 어색한 사이가 되어버렸죠. 물론 애들도 사는 게 바쁘다 보니 명절에도 서로 못 보고 지낼 때가 많았는데 나중엔 나를 잡고 보려고 해도 애들이 불편해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생각으로 지내게 됐어요. 차라리 그렇게 지내다 말았으면 좋았을 사이였는데 얼마 전에 이 일을 겪게 되면서 그날 이후론 이젠 나한테 자식이란 없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연히 제 이야기가 지역 TV에 나오면서 직원 5명으로 운영하던 작은 회사의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며 금세 10명, 20명으로 늘어나더군요. 사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산에서 약에다가 달이고 항아리에 1년 넘게 숙성시켜서 몸에 좋은 약재만 만들 줄 알았지 회사 경영이나 운영은 일점을 시킨 제가 알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경영인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던 찰나 제 아들놈이 연락이 온 겁니다. 엄마, 지금 엄마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몇 명이야? 지지난달까지만 해도 40명이었는데 곳에 또 주문이 늘면서 지금은 한 60명 됐어. 아무래도 주문이 많다 보니 일도 많아져서 직원들이 많이 고용할수록 좋더라고. 이야, 아니 언제 그렇게 컸어? 아버지 아플 때만 해도 엄마가 혼자 뭐 만들어서 파는 것 같더니만 그러면 엄마 이제 그냥 동네 장사가 아니란 소리야. 그리고 엄마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아줌마는 주변에서 다들 엄마 돈 탐내기 급급할걸?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이 그렇게 사기를 많이 당하지. 엄마도 까딱하면 순식간에 그거 다 그대로 뺏겨버릴 수도 있다. 아무도 믿으면 안 돼. 아무도. 아유, 엄마 이 일 오래 했잖아. 그런데도 주변에서 엄마한테 돈 얘기 꺼내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 그리고 그럴 사람들도 없고 너는 자식이니 걱정이 되겠지만 엄마도 나름 머리 써가면서 살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것 봐. 우리 엄마 답답한 소리 하시네. 내 말 그냥 흘러들으면 안 된다니까. 대기업들 봐. 괜히 가족 경영이 있는 게 아니라고. 믿을 사람이 가족 하나뿐이니까 그런 거야. 내가 당장이라도 다니던 데 일 정리할 테니까 이제부터 엄마 사업 운영은 나한테 맡겨. 전문 경영인한테 맡긴다고 해도 그놈의 시키들 다 사기꾼이야. 내가 회계장 보고 관리고 싹 다 정리해 줄 테니까 걱정 말아요. 분명히 얼마씩 세고 있을 것 같아. 안 봐도 뻔해. 아이 참, 그럴 사람 없다니까. 다 나같이 만드는 것밖에 몰라서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데 네가 다니는 직장까지 그만두면서 여기에 매달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라며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아들놈은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이 와서 도시 생활 다 정리하고 오겠다는데 그것도 마음이 편하진 않더라고요. 저랑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다 저와 같은 처지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보다는 가족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 수소문에서 저를 찾아와 시한부 판정받은 자식, 아내, 엄마를 살려보겠다고 빌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인연이 되어 나중엔 제 일을 같이 도와주었는데 제가 개인 사업자랑 통신 판매업 신고하는 것까지 일일이 저를 다 따라다니며 제가 모르는 것들을 알려주고 물어봐주며 도와주었어요. 워낙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슴에 묻은 아픔이 공통적으로 있으니 내 가족처럼 많이 도와주었죠. 근데 아들은 자꾸 직원들이 제 돈을 가져간다느니 뒤에서 분명 호박씨를 깔 거라느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댔어요. 엄마는 남을 믿냐고요. 어떻게 자식인 아들 말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직원들 겉모습만 보고 있냐는데 사실 아들이 저희 공장으로 오면 직원들과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다 깨질 것 같은 불안감이 제일 컸기에 오지 말라고 한 거였어요. 그런데도 아들은 막무가내로 일을 진행하였죠. 엄마, 내가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엄마는 회사 운영하는 거 전혀 모르잖아. 나중엔 이렇게 커가는 회사 그냥 뺏길 수도 있다니까. 돈 앞에선 아무도 믿으면 안 돼. 그니까 경영은 딱 나한테 맡기고 이제부터 엄마는 그냥 맘 놓고 만드는 것만 집중해서 만드세요. 이러라고 아들 열심히 공부시킨 거 아냐? 아휴, 그래 알았어. 엄마는 아무래도 네가 하던 일이 더 안정적이니까 그랬던 거야. 괜히 네가 여기 왔다가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기라도 하면 우리 둘 다 망하는 거니까. 엄마, 잘 될 생각을 해야지 무슨 그런 말을 해. 우리 더 잘 될 거야. 그리고 내가 꼭 그렇게 만들 거고. 엊그제만 해도 엉덩이 때리고 깨워서 학교 보내던 아들이 어느새 다 커서 그런 이야기라니 한편으로는 든든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그저 직원들하고 잘 지내주기만을 바랬어요. 그런데 아들이 온 지 며칠 만에 분위기가 이상해지더군요. 저와 편하게 이야기하던 직원들이 슬슬 저를 피해 다니고 트로트를 틀고 신나게 작업을 하던 사람들도 쥐죽은 듯 포장 작업에만 신경을 쓰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무슨 일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가장 친하게 지냈던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박 과장, 요즘 무슨 일 있어? 다들 왜 이렇게 조용해? 사장님 아드님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왜? 우리 아들이 뭐 기분 나쁜 말이라도 했어? 놀면서 일하지 말고 집중해서 하래요. 서로 떠드는 시간 줄이면 하나라도 더 만든다고. 젊은 사람들로 교체하기 전에 정신 차리라니까 말 들어야죠. 밥줄 안 끊기려면. 그리고 며칠이 지나니 공장 제조를 담당하는 팀장이 제게 사직서를 냅다 던지며 화가 나 이야기하더군요. 사장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놀기만 해요? 아니, 왜 이래 김 팀장. 누가 그런 말을 해? 놀긴 누가 놀아. 벌써 몇십 년째 손발 맞추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자르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매번 했던 대로 일하고 있는데 우리 보고 게으르다고 우리 탓해서 해고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얼마나 잘 되시는지 두고 볼 겁니다. 잘 사세요. 김 팀장을 해고한 건 저희 아들이었어요. 그것도 제 핑계를 대며 어머니가 자르고 싶어도 함께한 세월에 있어서 못 자른다고 했대요. 그래서 아들인 지가 대신 자르는 거라고 했다는데 아니 제 핑계까지 대며 말했다는 게 아무리 제 아들이라도 납득이 되지 않았고 이렇게 무턱대고 사람을 자르면서 몇십 년 동안 같이 해온 사람들을 내동댕이 치니 저도 화가 나더군요. 일에는 오랜 호흡이라는 것도 있기 마련인데 그걸 무시하고 제 멋대로 구는 걸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어 세게 꾸중을 쳤어요. 너 지금 무슨 짓이야? 이게 네가 한다던 경영이니? 엄마가 몰라서 그래. 저 사람들 놀러 온다니까 여기를. 엄마가 좋게 해주니까 놀면서 일하는 게 습관이 됐더라고. 벌써 사장 알기를 우습게 알아서 사장 노릇도 하던데? 그래도 납품하는 데는 단 한 번도 차질 없이 일했었어. 그래. 지금이야 그랬겠지. 근데 요즘 들어 차질이 생겼다니까. 예전보다 주문도 20배가 넘게 오는데 일을 그렇게 띵가띵가하고 있으면 어떡해? 옛날이야 엄마랑 몇몇 아줌마들끼리 오순도순 수다 떨며 일했을지라도 지금은 아니야. 그렇게 일해서는 안 된다고.
그럼 당장 몇십 년 동안 같이 일했던 사람들 자르고 신입들 데리고 무슨 일을 할 건데? 이건 세월이 힘이야. 일은 가르치면 돼. 그리고 요즘 젊은 애들 얼마나 약삭 빠르게 잘 터득하는데 사장 무서운 줄도 알고 우리로서도 그게 더 이득이야. 아, 엄마 제발 감정으로 일하지 마. 그래, 나는 미련하고 무식해서 그렇게 일한다. 근데 여태 그렇게 해서도 우리 잘만 해왔어. 남들이 아무리 젊은 사람들 뽑아서 빠르게 한다고 하면 나 같은 늙은이는 어디서 일할 수 있니? 늦으면 늦는 대로 할 거니까 너는 당장 내일에서 손 떼야겠다. 네 자리로 돌아가. 뭐라고? 아, 일한 지 몇 개월 됐다고 손을 떼라고 해. 엄마는 지금 자식보다 남이 더 좋다는 거지. 하긴 엄마는 옛날부터 그랬지. 돌아가신 아버지 살린다고 우리들은 본 척도 안 했잖아. 엄만 정이라곤 코빼기도 없는 사람이야. 곧 망했다고 찾아와서 울지나 마. 나도 절대로 안 받아줄 거니까. 라고 하는데 아들의 말이 비수가 되어 제 심정을 콕콕 찌르는데 그러는 자식들은 지들 아버지 아팠을 때 얼마나 찾아왔고 얼마나 효도를 했는지 묻고 싶더군요. 결국 저는 몇 달 만에 아들을 보냈고 같이 일했던 직원들을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오해가 있었다고 사과하고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았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게 두렵다고도 하잖아요. 저도 사람만큼은 오래 일해온 제 사람들이 좋지. 아무리 손이 빠르고 일을 잘하는 젊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새로운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제 사업은 다시 평화를 찾아가는가 싶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새벽에 도둑이 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업하면서 평생을 이런 적이 없었고 이런 적이 없었기에 아무런 장치도 해놓지 않고 공장을 자물쇠로만 잠그고 다녔는데 다음날 모든 게 싹 다 털리게 되었죠. 건물 밖 CCTV는 하도 오래되어 범인이 잘 보이지도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사업에 큰 손실이 생기기도 했어요. 다행히 중요한 서류나 돈은 저만 아는 곳에 있어서 지킬 수는 있었어요. 그날 새벽 당번을 선 과장님도 하마터면 위험할 뻔했는데 그걸 듣곤 그날 바로 선명한 CCTV 몇 대와 안전장치들까지 설치를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직원 몇 명이 다들 이 근처에 살고 있어서 5분 만에 뛰어와 주었지만 만약 저 혼자 공장에 있었다면 어땠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요. 직원들은 액땜을 하고 털어버리자고 했지만 저는 단순히 액땜으로 치기엔 너무 무섭다 하였어요. 나이가 드니 순 겁만 더 늘어선 등골이 오싹오싹 하더라고요. 방송이나 인터넷 그런 데 입소문이 나면 좋은 면도 있지만 아무래도 얼굴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 이렇게 무서운 일을 당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곤 다음날 여태 감정이 상해선 연락이 없던 아들이 제 소식을 들었는지 연락이 왔는데 저를 엄청 걱정하더라고요. 그래도 가족은 가족인 게 미워도 내 자식, 싸워도 내 부모였어요. 아들의 전화가 끝나자 연이어 딸들이 쪼르르 전화가 왔는데 막내딸은 눈물까지 훌쩍이며 엄마 괜찮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랜만에 다 같이 밥이라도 먹자고 해서 저도 지난 일을 풀 겸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애들이 미리 예약해둔 일식당에 갔는데 직원이 먼저 자리를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룸에 들어갔는데 미리 와 있다고 한 애들이 한 명도 안 온 겁니다. 이상해서 어디냐고 전화를 막 걸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옆방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저희 애들 목소리였어요. 아마 식당 직원이 방을 잘못 알려주고 저를 그 옆방으로 안내해준 모양이었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순간 애들이 갑자기 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니 근데 엄마가 아픈 데도 없는데 이대로 물러나겠어? 그러게 이건 뭐 도둑도 안 먹히니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게 허술한 공장도 그렇게 빨리 잡히는데 무슨 수를 써야지. 오빠가 그랬잖아. 엄마 사업 다 합치면 몇백억 규모는 된다고. 일단은 공장 사람들부터 어떻게 해야 돼. 맞아. 그 인간들 갈 데도 없나? 아주 엄마 호위무사처럼 공장에 저녁까지 지느치고 있다니까. 정 안 되면 교통사고라도 내게 해야지 별 수 있냐? 돈이 얼만데. 그걸 오빠가 할 수 있어? 요즘 돈만 주면 뭘 못하냐. 일단은 어떻게든 엄마가 일에서 손을 놓게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면서 슬슬 돈은 딴 데로 돌려놓으면 되잖냐.
어차피 거기 다 늙은이들 뿐이라 납품 자체가 안 돼서 망했다고 하면 쥐들이 별 수 있어? 그때 내가 엄마한테 내쫓기고 나서 아주 이를 갈았다니까. 엄마는 완전 이기적이야. 하긴 내가 오빠였어도 섭섭했겠다. 그럼 확실히 우리 셋 다 정확히 3분의 1로 나누는 거지? 언니, 당연하지. 계산은 똑바로 해야지. 니들은 돈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똑바로 하기나 해. 라고 하는데 자식들의 대화 내용을 듣곤 온몸에 힘이 다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오로지 부모한테 돈밖에 바라는 게 없는 건지 분명히 어릴 때는 이렇게 속물인 아이들로 키우지 않았던 것 같은데 셋 다 똑같이 제 사업체를 망하게 자기들 돈으로 돌릴 생각이 들떠있더군요. 그날 도둑을 보낸 것도 아들이 벌인 일이라니 참담했습니다. 마음은 돌아가고 싶었지만 애써 참고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반갑게 저를 반기는 아이들 얼굴을 보니 인생 헛살았구나 싶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생각이 짧았어. 그리고 내가 그분들도 더 이해를 했어야 됐는데 죄송한 마음뿐이야. 라고 하는데 제 아들이지만 소름이 돋더군요. 딸들은 오매불망 제 곁에서 맛있는 것들을 놓아주며 제 걱정을 하는데 그 걱정 속에도 가식이 있는 것 같았죠. 엄마,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엄마가 이제 쉬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 도둑 드는 그런 위험한 일도 생겼는데 엄마 연세도 생각하셔야지. 가뜩이나 자식들하고 떨어져 있는데. 나 아직 건재하다. 그리고 너희한테 손 안 벌리고 살려고 애썼어. 나 혼자라도 잘 살아야 부담 안 줄 것 같아서. 그리고 네 아빠 병원비 얼마나 나왔는지 알기나 해? 너희야말로 나 때문에 돈 걱정 없이 살았잖냐? 근데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일 좀 그만하라고 해? 라며 찬물을 껴안고 나왔어요. 자식들의 속을 알고 나니 저도 입맛이 없어 밥도 안 넘어가고 결국 쓴소리만 하고 바로 나왔네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돈 때문인 걸 다 아는데 저 위안답시고 하는 거짓말이 너무 기가 찼습니다. 근데 며칠 뒤 공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뒤에서 칼치기를 하던 차와 큰 사고가 났고 저는 그 길로 바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의식을 잃을 정도는 아니지만 가슴 쪽이랑 허리가 크게 다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리고 불현듯 그날 식당에 갔을 때 우연히 들었던 자식놈들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치더군요. 결국 제가 사업을 내놓지 않으니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겠다던 그 말을 기억고 하는구나 싶었어요. 이걸 자식들이라고 둔 건가 괘씸한 마음이 더 커졌어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 있을 동안 기회라 생각을 한 새 아이들은 분주하게 사업을 처분할 준비를 해가고 있었죠. 멀쩡한 애미를 사고까지 내게 해서라도 돈을 갖고 싶었던 눈먼 새 자식들에 대해 저는 이미 많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작에 직원들하고 단단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갈비뼈 골절 판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인생 처음 요양 겸 휴식을 갖게 되었는데 돌이켜보니 남편 수발드는 일부터 오늘날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잠을 푹 자본 기억이 없었어요. 혼자 잘 살자고 한 일도 아니었고 노후에 손 안 벌리고 살 생각으로 그냥 욕심 없이 적게 꾸려온 사업이었는데 쉴 틈 없이 앞만 보고 달렸나 싶어 잠시라도 쉬면서 멈춰놓고 인생을 돌이켜보고 싶더라고요. 아무리 시한부로 죽는다고 해도 꿈쩍 않던 애들이 제가 쉬고 있던 소식이 반가웠는지 몇 시간 만에 뛰어왔더군요. 엄마 아프면 가족밖에 없는 거 알겠지? 연세 드니까 운전도 이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달이 난 거야. 내가 지금 엄마 사업 잘 정리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맡아서 할게. 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 기회에 쭉 쉬어. 라고 하는데 아픈 게 반가운지 걱정이 되는 건지 도통 속을 알 수 없는 얼굴로 저를 대하는 아이들을 보니 껍데기는 제 곁에 있어도 제가 어쩌면 돈으로밖에 안 보이는 건 아닐까. 자식이란 게 곁에 있어도 이렇게 쓸쓸하구나. 처음으로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후로 매일같이 집에 찾아와 서로 엎치락 뒤치락 효도 전쟁을 벌이는 듯이 알랑방귀를 끼더라고요. 이미 진심이 아닌 걸 알고 있으니 저에게 어떤 짓을 해도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깊이 잠들지 못하는 저는 작은 소리만 나도 깨는 편인데 밖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이미 비밀번호까지 알고 들어온 걸 보니 셋 중 하나인 것 같았죠. 일부러 무슨 짓을 하나 보다 싶어
깊이 잠든 척 누워 있었습니다. 사실 뭐라도 들이대며 당장 목숨을 위협하는 건 아닐까 겁나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게 교통사고까지 사주한 애들인데 뭐를 못하겠나 싶었어요. 만약 제가 소리 소문 없이 눈을 감으면 얼마나 기뻐할까 싶었거든요. 그리고 곧이어 안방으로 들어오는데 갑자기 이불 속으로 제 손을 찾더니 엄지손가락 하나를 빼 축축한 거에 묻혀 무슨 종이에다 지장을 찍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다급하게 챙겨서 나가더군요. 근데 얼마 전 아들이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엄마, 사실 내가 둘째랑 셋째한테 엄마 사업 같이 경영하면서 키워보자고 하니까 그것들이 둘이 무슨 얘기를 서로 나눴는지 일단 처분부터 하자는 거야. 아주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말이야. 난 진심으로 엄마 뜻 이어서 2대째 운영하는 기업으로 이어보고 싶거든. 엄마가 만들어둔 것들 다 엄청나다고 생각해. 그게 유산이지 다른 게 유산이겠어? 라고 하는데 기껏 잘 먹이고 입히고 키웠더니 제가 사기꾼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 손으로 만든 새 사기꾼. 이제는 잠도 편히 못 잘 정도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미리 유언 공증을 해놓지 않았더라면 다 당하고만 있을 일이었죠. 그리고 다음날 저는 부러진 갈비뼈를 움켜잡고 공장으로 나갔는데 아들놈이 떳떳이 고개를 들고 사장 노릇을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 옆엔 두 딸들이 비서마냥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데 저는 그것들을 보곤 비켜, 왜 네가 그 자리에 있어? 오셨어요?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할 거니까. 엄마, 제발 고집 부리지 마세요. 누구 마음대로 며칠 해보더니 네가 사장 같지 아주. 엄마가 서류까지 다 넘겨주겠다고 지장까지 찍어놓고 이렇게 말 바꾸시면 안 되죠.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나 잠든 사이에 찍고 간 게 이거냐? 엄마가 우리한테 물려준다고 분명히 그랬잖아. 사기꾼보다 더하네 이 자식들. 앞으로 나한테 용돈 받고 사셔야 돼. 안 굶고 살려면 받아들이세요. 이거 봐. 사업머리가 없어서 상황 판단이 느리네. 효력도 없는 종이 들고 지금 누굴 겁죠? 엄마가 직접 찍었다고 안 보여요? 우리 변호사님 곧 올 때 됐지. 내가 자식 무서워 법을 다 공부하게 됐네. 그래,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사실 그날 식당에서 벌어진 일을 듣자마자 겁이 나서 구멍가게 시절부터 회사 자문으로 도와주던 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 입으로 무덤 파는 짓인 것도 알지만 자칫 우리 직원들 밥줄까지 잃게 할까 걱정이 돼 직원 2명을 증인으로 해서 이미 일주일 전쯤 유언 공증을 마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사후의 자식들에게 한 푼도 상속되지 않게 법적으로 인연을 끊는 방법까지 다 조치를 취해 놓았어요. 그러니 날짜상으로도 제가 더 앞서 있었고 그런 종이 한 장으론 겁줄 생각도 하지 못하게 이미 막아둔 셈이었죠. 변호사님이 들어오자 자식들은 사색이 되어선 아니 무슨 유언장? 자식은 난데 대체 언제? 일주일 전에 공증 다 끝났습니다. 너 누구야? 다 짜고 치는 거지? 증인 2분하고 다 인증받아서 돼 있는 부분이니까 차분하게 읽어보시죠.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물어보시고요. 한 푼도 안 주려고 이미 머리 쓴 거야? 그런 거야? 니들한테 줄 유산은 남겨놨다. 맨 끝 항아리에 있으니까 잘 찾아보고 좋은 곳에 써. 니들 이거면 된다고 해서 더 주려다가 그것만 넣었다. 이게 내가 부모된 마지막 배려다. 제가 아직은 건강하고 인지도 있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 이것들이 제게 무슨 짓을 할지 두렵게만 느껴져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 원수가 되어 끝을 보는 게 맞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들과 딸들은 제가 말한 항아리로 너나 할 거 없이 막 달려가더니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고 소리치고 이게 뭐냐고 지들끼리 막 난리를 치더군요. 제가 그 안에 넣어둔 건 누에똥과 토끼똥이었거든요. 아들놈은 씩씩대며 제게 뭐? 이게 유산이라고? 저 냄새 나는 게? 그러고도 당신이 엄마야? 이 욕심 많은 여자야. 그건 내가 묻고 싶다. 넌 그러고도 자식이니? 똥도 잘 쓰면 약이 되는데 니들도 제발 사람답게 살라고 내가 마지막으로 물려준 거다. 니들 모습이 지금 딱 똥이잖냐?
그리고 나는 이 시간 이후로 니들한테 접근 금지 신청할 테니까 내 집이랑 공장에는 2번 다시 얼씬도 하지 마. 라고 하니 직원들도 제 편이 되어 남의 공장까지 와서 시끄럽게 굴지 말고 나가라고 내보내더라고요. 저는 모든 직원들 앞에서 제 자식들이 제게 벌인 일을 그대로 보이고 말았는데 참으로 창피하고 씁쓸하기 그지없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 남편뿐만 아니라 자식도 잃은 셈이 되었어요. 그리고 평생 혼자 살기로 다짐했는데 눈을 감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일을 할 거고 제 직원들과 직원들 가족까지 챙기며 어려운 직원들이 있다면 그 직원들까지 돕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언제나 그랬듯 제 아픔을 함께 나눠준 사람들과 나누는 게 제일 뿌듯할 것 같았거든요. 제가 하루라도 빨리 판단을 안 했더라면 아마 이미 제 모든 것들은 자식들에게 뺏기고 땅을 치고 울고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서로 돈 앞엔 장사 없단 말이 맞는 말인가 봅니다. 설마 제가 저만 잘 먹고 잘 살자고 열심히 벌었겠나요? 다 내 자식들 그리고 손주들에게 나눠줄 생각이었는데 말이에요. 자식들이 그렇게만 안 굴었어도 다 주고 떠날 생각이었는데 욕심이 참 무섭더군요. 오죽했으면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직원들에게 다 나눠준다 하겠나요?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누구한테 한탄할까 싶다가 익명으로나마 속 시원하게 풀어놓고 갑니다. 글을 쓰는 동안에도 몇 번이고 가슴을 내려쳤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저처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자식들이 부모 재산을 탐하며 지내지 않도록 원만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제 경험담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